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다들 지난 8월 8일 한능검 48회 시험을 잘 응시하셨나요? 저도 직접 한능검 48의 난이도가 어떤지 체감해 보기 위해 직접 시험을 응시해 봤습니다. 이 시험을 계기로 앞으로의 한능검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많은 수험생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 이번에 제가 직접 총평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함께 앞으로의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번 시험에 대한 총평을 바탕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죠. 먼저 48의 심화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먼저 내리면 첫 번째로 난이도의 경우에는 저는 어려움이라고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전 고급 기출에 41회에서 나왔던 신유형의 방식을 조금 타용한 것도 있고 46회 때 나왔던 일부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난도의 사료 방식이 섞인 회차가 이번 48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고급과 맞먹을 정도로 충분히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유형의 분포도의 경우에는 정근대 및 근현대사의 출제 비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 55대 45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근현대 파트에서 이번 회차의 고난도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유형의 경우에는 정치 또는 인물의 업적에 관련된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고 오히려 경제나 문화 유형에 대한 것은 비교적 적게 출제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48회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시사점을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선지소거법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전 기출에서 충분히 많은 개념을 냈기 때문에 변별력을 내기 위해서 선지에서 계속 새로운 개념을 꺼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전에서 이런 새로운 개념을 대비하려면은 기존에 배운 것을 선지소거법을 통해 가지고 지워야만 그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점점 공시 수준에서 언급될 수 있는 고난도 개념들이 출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7급 공무원이 공시로 대체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대비하기 위해 점점 난이도를 높이는 추세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키워드를 미묘하게 바꾸는 낚시 또는 논리적인 추론이 필요한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48회 심화에서 고난도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제가 크게 6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이 6가지 문제를 앞서 다룬 시사점과 연결하여 제가 크게 3가지 키워드로 다시 나눠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 직접 풀이를 보여드릴 테니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저와 함께 접근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로 다룰 수 있는 공략법인 선지소급법은 필수라는 사례를 느낄 수 있는 2가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이 문제 중에서 37번 문제를 어려워하는 응시자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지 제가 한번 직접 풀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22번의 경우에는 전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는 소현세자라는 키워드라던가 청에 인질로 끌려갔다 이런 키워드 봤을 때 청나라랑 관련된 직접적인 전쟁으로 인해 왕자가 끌려간 사례는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추론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를 확인해보면 이괄의 반란 세력이 도성을 장악하였다. 이거는 이괄의란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곽재우, 고경명 등이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 이는 임진왜란이랑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김준용 등이 근황병을 이끌고 광교산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저도 시험장에서 사실 처음 본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임시기구로 비변사가 처음 설치되었다. 이는 삼포회란을 계기로 한 중종 때입니다. 다섯 번째로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된 훈련도감이 신설되었다. 이것도 임진왜란인 거죠. 즉, 이 5가지 선지를 분석했을 때 내가 3번은 모르겠어요. 근데 1번 이괄해난, 2번과 5번은 임진왜란, 그리고 4번의 경우에도 중종을 봤을 때 모든 선지가
이 병자호란이라는 키워드랑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3번의 내용을 모르더라도 이게 병자호란이랑 관련된 새로운 키워드인데 변별력을 위해서 다른 선지를 소거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나. 이를 느낄 필요가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는 한국의 독립을 도운 외국인을 출제했는데 아마 가의 인물은 그래도 기출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헐버트는 그나마 자주 출제된 인물이죠. 그런데 아마 이 인물 때문에 이 문제를 어려워하는 응시자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인물은 조지 루이스 쇼라고 고급 27에 40번에서 출제된 사례가 있긴 한 인물이지만 거의 그 기출까지 풀었던 응시자가 적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인물을 모르더라도 이 아일랜드계 영국인이라는 키워드를 주목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한번 접근해보죠. 먼저 기억,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이 인물은 초반에는 교사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선지입니다. 두 번째, 광해원 설립을 주관하였다. 이는 알렌과 관련된 키워드예요. 자, 디귿. 무역회사인 이륙양행을 운영하였다. 너무 어려운 키워드인데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화학당을 설립하였다. 이거는 스크랜턴입니다. 여기서 기억은 일단 맞는다는 과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니은, 디귿, 리을을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키워드가 이 인물은 영국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인물은 모르겠는데 광해원을 설립한 알렌과 이화학당을 설립을 주장한 스크랜턴은 공통적으로 미국인이에요. 얘는 영국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인 얘네들은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륙양행이라는 키워드를 모르더라도 얘가 영국인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에서 준 키워드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선지소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다룰 수 있는 사례로는 어려운 문제는 계속 출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번 기출에서 가장 어려운 두 문제를 손꼽으라면 이번 39번과 46번이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를 사실 실전에서 봤을 때 정확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추론하진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제가 한번 또 풀이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번의 경우에는 저는 이 경상북도 영양군이란 키워드를 보자마자 이 문제가 심상치 않다 느꼈어요. 사실 이 문제를 좀 헷갈리신 분들은 첫 번째로 안중근을 골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혈서라는 키워드가 있죠. 그런데 이 키워드 혼동하면 안 되는 게 총독 암살이라는 키워드도 있고 국제연맹조사단이라는 키워드도 있는데 이 키워드들은 공통적으로 1910년대 이후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일단 안중근은 속어. 자, 두 번째. 이 만주국 주재 일본 대사 암살 계획이 있다는데 사실 이 한능검이 최근에 조금 어려워진 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지만 점점 동아시아사랑 관련된 개념을 넣어가지고 점점 더 난이도를 높이는 추세가 있습니다. 이 만주국이라는 거는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후에 1932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던 만주 지역에 있는 일본의 세운 괴뢰국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개념 봤을 때 이 인물은 최소한 못해도 이 1930년대까지는 살았겠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인데 아마 여기까지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소거법을 통해 다시 접근해보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건 나석주예요. 두 번째,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이는 이재명이에요. 자, 네 번째, 간도에서 여자 권학회를 조직하여 계몽활동에 힘썼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처음 보는 선지네요. 일단 패스. 자, 다섯 번째, 평양 을밀대 지붕에서 임금 삭강에 저항하여 농성을 벌였다. 이건 강주룡이에요. 근데 인물 유형에서 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인물 유형에서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한 인물이 많은 업적을 다뤘어요. 그렇다면 평소에 나왔던 키워드가 아니라 똑같은 인물을 또 주고 네가 이 키워드까지 알까?
하는 새로운 사례 던지는 사례가 있다면 오히려 이 나석주, 이재명, 광주령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도 이 선지들 외에는 다른 키워드를 낸 사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인물에 한 키워드가 접근되는 인물이면 보통은 이렇게 새로운 문제를 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오답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키워드 보면서 와, 이 인물은 지금까지 출제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사실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이 인물은 남자연이라는 인물로 우리나라의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전에서는 나중에야 해설해서 알 수 있더라도 시험장에서 당장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보면 되게 낯선 거죠. 그래서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이러한 사례를 일단 소거하고 이처럼 대체로 한 키워드 외에는 출제되지 않는 인물들을 가급적 소거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46번의 경우에서도 제가 한번 풀이를 해볼 텐데 이 문제가 진짜 어려웠던 이유는 교육사랑 관련된 문제가 지금까지 출제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문제의 키워드를 보면 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이 정부가 박정희 정부라는 거다. 이걸 추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들을 보면 일단 우선 1번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이거 정도는 김영삼 정부라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전두환 정부라고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어려워하는 거죠. 아마 이 3번, 4번, 5번은 이전 기출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사례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633 학제는 미군정 시기에 했던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번과 5번 중에 고민했는데 이게 박정희 정부라고 고려했을 때 문맹국민 완전대치 5개년 계획이라면 적어도 일제감정기 시기 이후 광복 직후에 이런 걸 시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여서 저는 이거를 선지소거를 하고 5번을 골랐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승만 정부 때 일어난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면서 느껴야 될 게 아마 이 교육제도가 사시사회 때 아마 전두환 정부 시기에 중학교 무상교육을 최초로 실시한 이 키워드 바탕으로 나는 이제 한번 교육제도 냈으니까 앞으로 이런 또 교육제도를 언제 낼지 몰라 라고 암시를 한다는 느낌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48에서 예전에 냈던 만큼 또 새로운 교육제도를 내는 거죠.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이 안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출제자 입장에서는 계속 어려운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내 회차 때는 쉽게 냈으면 좋겠다. 이러한 기대를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내더라도 그나마 그 현장에서 살아남을 방도를 계속 기출풀이를 통해서 고민하시는 자세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지셔야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세 번째로 다룰 수 있는 공략법으로는 키워드 낚시랑 논리적인 추론을 익힐 필요가 있는 사례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번에도 두 가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혼동하진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키워드가 꽤 독특한 편이라 가져왔습니다. 먼저 경주 사람 최복술. 저 같은 경우에는 경주 사람 언급하면 종교 문제에 한해서는 최대우가 언급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최복술이 나왔어요. 되게 낯설었죠. 근데 이 최복술이라는 거는 최재우의 어린 시절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사를 통해서 난 최재우는 아는데 갑자기 최복술? 되게 낯설 수 있는 거죠. 또한 양악이 갑자기 퍼지는 것을 참아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뭐 양악은 음이고 이 종교는 양이기 때문에 양을 가지고 음을 억제한다. 이 키워드도 조금 낯설 수 있고 하늘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 이 키워드도 되게 낯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동학입니다. 이 키워드란 거는 동학이라는 거는 본래 서학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예요. 그래서 서의 반대적인 동을 달아서 동학이라고 하는 거죠. 또한 이 하늘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키워드는 인내천입니다. 종학의 핵심 사상인 거죠. 그래서 답은 마음속에 하늘님을 모시는 시천주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키워드라던가 문제의 정답은 평소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료를 평소에 이렇게 많이 접근해보지 않으면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와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되게 낯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을 많이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키워드 낚시도 낚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으로 42번의 경우에도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접근해보면, 먼저 군벌 장장님과 일본과 협정이 성립했다는데,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가의 사료는 미스야 협정입니다. 이거는 1925년이죠. 근데 나의 사료가 되게 어려웠어요, 이번엔. 뭐 나와 공군은 상해, 프랑스, 독일을 떠나 기차역으로 가서 뭐 가항으로 피신을 하고, 뭐 서고 이동영 선생이 벌써 이사하신 곳이다. 이러한 키워드 봤을 때 저는 사실 시험장에서도 이게 정확한 연도를 추론하지 못했어요. 제가 100번 일지를 읽어봤는데도. 그래서 일단 가가 1925년인 건 아는데 난 나의 시기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선지 분석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 간도 참변이 발생했다. 이거는 1920년이에요. 두 번째,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1940년대 중반쯤이에요. 세 번째, 한인애국단이 조직되어 의거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한 1931에서 이 정도라 볼 수 있죠. 자, 네 번째, 농광회사가 설립되었다. 이 키워드가 조금 낯설 수는 있었는데 이거는 1904년에 세워진 거예요. 게다가 사실 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는다는 걸 고려했을 때는 이미 일제감정기 시기라면 이걸 막는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일제감정기 이전기겠구나. 그래서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어요. 자, 다섯 번째, 상균주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되었다. 이거는 1941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들을 바탕으로 연도를 접근해보면, 먼저 1920년, 아까 가에서 제가 1925년이라고 강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전 시기예요. 속어, 한국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조금 시기가 너무 뒤인 것 같아요. 일단 1900 거의 45년쯤? 이쯤이라는 거 고려했을 때 너무 뒤인 것 같아서 사이 시기라 치기에는 다른 문제에 비해서는 너무 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속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남았는데, 저는 사실 이 상해 프랑스 조개를 떠난다는 키워드 주목했어요. 원래 김구가 활동한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었는데 이 상하이를 떠난다는 거는 충칭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임시정부 유형은 상해에서 활동한 시기랑 충칭에서 활동한 시기를 구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한인 애국단은 상하이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상하이에서 만든 조직이 끝난 뒤에 상해 프랑스 조개를 꺼낸다? 그렇다면 아마 이 활동을 마치고 나서 이제 충칭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3번을 찍었어요. 실제로 이 문제의 시기는 윤봉길 의사가 홍콩 의거를 일으킨 1932년 직후에 발생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인 애국단이 활동한 시기 이후 시점에 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 가나 시기에 이 3번의 선지는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를 보면서 느끼셔야 되는 게, 저 같은 경우에도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접근하고 이해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기출을 풀면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그나마 이 시기쯤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최대한 정답에 근거할 수 있는 사례를 그나마 추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바로 따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기출을 풀면서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감을 최대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48의 유형과 고난도 기출을 바탕으로 한 앞으로의 시험에 대한 한 줄 평을 내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심화 1차는 기존 고급 난이도로 계속 출제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심화 1차를 준비한다면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기존의 고급 기출과 이러한 고난도 문제를 느낄 수 있는 사례들을 계속 분석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익힐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나왔던 것은 무조건 맞추고, 어려운 문제도 그나마 최대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대비하는 것이 진정으로 심화 1차를 대비하는 앞으로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48에 대한 총평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풀면 좋을지 제가 앞으로 다양한 팁과 관련된 영상을 올릴 예정이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